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2023 투자 지침서 PDF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혹시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영상 책에다가 계속 영상으로 설명하는 난들을 넣어놨으니까 사실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추정되나 혹시 들으시다가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하는 세미나 끝나고 나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이제 올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종목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세미나의 내용은 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로 사실 어떤 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이렇게 열심히 읽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졸탄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쓴 보고서를 보면 8월 달에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6월 달까지 제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쟁과 무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서의 시리즈가 5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각각이 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텐데 사실 졸탄이라는 사람이 저는 몰랐는데 크레딧 스위스에 다니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켓 리서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제 폴란드 출신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KDI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런던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니까 어디 가셔서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야, 너 한국 들어오면은 너 유명하던데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싫은데? 그랬다고. 안 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싫은데? 나 저기 장인어른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처갓집 가야 된다고 안 가기로 했다는 이번 4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여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부터 부각을 많이 받기 시작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정말 잘 맞췄고, 그때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이제 월가에도 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한국 오시면 나도 어떻게 좀 사진 한번 못 찍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올해 연말까지, 정확하게 12월까지, 마케팅 트립이 전부 풀 부킹이 됐다고 합니다. 12월 달까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냐 그랬더니 GIC라고 하는 이제 싱가폴 이제 투자은행이죠.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 미팅을 하려면은 3억 원에 해당하는 이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분의 리서치 자료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재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가셔서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전쟁과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 번째는 커머더티, 그러니까 원자재죠. 원자재 저당권 이런 이야기인데 원자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조,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워 앤 피스, 그래서 평화, 마지막에 이 제목을 가지고 5개의 보고서인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더 분산시켜라 이겁니다. 더 분산해라 이겁니다. 저도 2023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책에도 많이 써놓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더 분산해라, 더 겸손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 오늘 이제 요즘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없더라면 그냥 좋게 봐도 되는, 무슨 약점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분명해요. 비즈니스 사이클도 그렇고요. 재고 사이클도 그렇고요. 금리의 완화 정도도 그렇고요. 달러 약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리니어 리스크라는 것은 리스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라, 철저하게. 주식시장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BOJ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반드시 들고 계셔야 되고, 게다가 채권도 들고 계셔야 되고, 원자재도 들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하는 것이 지금은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하내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주식이 다 빠지고 막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지금 당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금이 여전히 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금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캐시 자체가 현금이 2등이었잖아요. 수익률 순위로. 근데 이게 또 순위가 높게 유지가 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현금의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을 텐데, 어쨌든 현금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세 가지 골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옐로우 골드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 골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유가. 그리고 세 번째는 화이트 골드 해가지고 니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자재죠. 원자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커머더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 뷰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커머더티 지금 진정되고 있는데, 저는 커머더티도 올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특히 저는 골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자산 배분하면은 이렇게 60, 40, 그러니까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원자재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주식을 골고루 분산시켜라 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서머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야, 이거 잘하면은 뭐 디스인플레이션 가능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말 무서운 할아버지가 정말 맨날 회초리만 때리고 이러다가 아이고 한번 일로 와봐라, 한번 안아줄게,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코노믹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연초 이후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뚝 나온 시진핑,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는 이 푸틴,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 이제는 지정학 리스크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공세에 몰릴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한 게, 러시아가 지금 여전히 독재 국가인데 만약에 전쟁에서 정말로 몰리게 되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러시아가, 푸틴이 내가 미안하다, 진짜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나오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핵도 있는 러시아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가 공세에 몰리고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될수록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넌 리니어 리스크라고 제가 표현해 놨죠.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통화 정책도 완화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블랙락에서 최근에 자료를 낸 걸 보면은 지정학 리스크 자체를 지수화해서 이분들이 또 AI를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 해서 만들어낸 지표인 것 같아요. 2022년 1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굉장히 높아졌고 좀 진정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높아진 것 같다.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꺾이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러시아와 나토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 자체에 대한 가능성, 발발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진 것 같아요. 이 리스크는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휴전이 되거나 잘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존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넌 리니어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바뀐 거냐. 연초 이후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채권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가 좋아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쪽 그리고 성장이 없는 쪽 이쪽에 지금 우리가 걱정들이 몰려 있었던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데 성장도 못해. 이거 완전 스태그플레이션이네. 최악이네, 최악.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조금 낮아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는 올라가는 추세여서 화살표에 표현한 이런 그림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서머스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생각들이 힘을 받게 되고 기존에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에서 완화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요, 좀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베어마켓 랠리보다는 좀 더 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어쨌든 국내 주식도 트레이딩도 좀 하고 주식 투자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럼 뭘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여기서 성장이 안 될 것 같다가 올라오는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유럽과 중국입니다. 유럽과 중국에서의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경기 민감주들의 랠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강주, 은행주와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진행되는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면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달러 약세가 멈추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은 이런 트레이딩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들이나 섹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리님, 좀 더 센 반등이 올 수도 있다니 이제 조금씩 발 담궈봐도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구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졸탄의 이야기. 삼성 주민님 뭐 사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강주, 은행주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도 좋은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뭐 퀀트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 이야기할 때 지난 40년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후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45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대략 한 80년의 기간 동안이 유지되어 왔던 아주 중요한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였던 거죠. 물론 중간에 일본이 대항하기도 하고 중국이 대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을 주도로 한 세계 정세의 흐름은 계속 8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미국 중심의 흐름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중요했던 것은 평화와 저물가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가능했고 그리고 평화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됐고 세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물가가 가능했던 이 3자 구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물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제가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양적 완화라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굉장히 극도로 벌어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책에도 표현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라이센스죠. 그러니까 QE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물가다라는 겁니다. 돈을 막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아야 돈을 막 뿌릴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와버렸기 때문에 돈을 막 뿌리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물가와 평화의 결과물들은 아이러니하게 차이메이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칼을 들고 자웅동체처럼 서로 공조하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요. 미국은 중국이 만든 싼 제품을 소비해주고 그리고 중국은 그 싼 제품을 만든 대가로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쌓아놓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러시아와 유럽 역시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싼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받는 돈을 러시아는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도 제가 표현해 드린 것처럼 무역 기대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무역 기대 이론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무역과 관련된 기대와 관련된 이론인데요. 강대국들이 서로 향후에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되면은 협력하지만 이거 아무리 계산해봤자 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깨져버린다는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이미 깨졌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945년부터 세계화의 물결이 계속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계속되다가 이게 꺾이는 순간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힘 자체가 누그러지면서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되는 순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평화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밸류체인이죠. 글로벌 밸류체인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LCLOR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Lowest Comfortable Level of Reserve거든요. 이 리저브는 이제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리저브가 아니고 SPR이라고 해서 전략 비축류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윤활유에 해당되는 달러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의 요구 수준을 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LCLO SPR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략 비축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졸탄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달러를 쏴주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도 그런 징조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한 담보물 결과적으로 실물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비축류가 너무 많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비축해 놓은 저장 탱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자재 실물, 그리고 금 실물,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졸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자, 이 그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부터 분기별로 이렇게 금을 중앙은행이 얼마나 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을 중앙은행이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졸탄이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가 공지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한 가지는 핵을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게 안 되겠다. 그냥 핵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졸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되냐. 러시아가 기름을 수출할 때 금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으로 받으면 사실 전 세계의 ETF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의 수량이 있는데 금을 러시아가 흡수해버리면 금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쇼티지가 생길 수 있다. 마치 페트로 달러나 페트로 위안이 아니고 페트로 골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얘기는 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이죠. 물건이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자, 반도체 가져와서 차, 철강 가져와, 뭐 가져와 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죠.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이 잘 돼야 공급망 관리가 잘 돼야 물건을 잘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소비자한테 팔 수 있을 겁니다. 자, 물건을 만들면 이 A라는 사람에서 B 사람한테 물건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되죠? 자, 물건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여기로 가는 체인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체인은 페이먼트 체인일 겁니다. 2020년부터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겼고 여기저기서 단절되는 공급망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막아버려, 중국도 막아버려, 인도도 막아버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재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공급망이 망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 물건들이 못 가다 보니까 돈도 안 움직이고 돈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돈이 유동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게 코로나 당시 문제였다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많은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페이먼트 체인이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줘서 물건을 못 받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페이먼트 체인을 바꿔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2020년 코로나가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한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먼트 체인의 변화 혹은 개혁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졸탄이 얘기하는 아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때 자, 이게 대꾸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의 반대는 반드시 페이먼트 체인이 있고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페이먼트 체인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서플라이 체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페이먼트 체인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달러 패권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시진핑과 사우디의 빈살만이 만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지난 11월에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반갑게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졸탄이 얘기하는 것은 194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야, 니네 기름 있잖아. 달러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묘하게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사우디한테 야, 니네 기름 가져갈 때 위안화로 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졸탄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시진핑이 한 워딩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5가지 포인트를 짚습니다. 첫 번째, 이 위안화로 다 받아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기간 자체가 3년에서 5년으로 생각보다 짧다라는 거고요. 금방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즉 다시 말하면 사우디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위안화를 다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만큼의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달러는 안 쓴다. 왜? 또 봤잖아. 페이먼트 시스템 문제 되는 거 맞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니까 달러 계속 쓰다 보면 니네 또 문제가 생겨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CBDC도 예상보다 잘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는 통화 수합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저도 이제 CBDC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BIS라고 하는 곳에서 CBDC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CBDC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커런시거든요. 이 디지털 커런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CBDC를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동네 안에서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물건을 해외에 팔고 돈을 받아올 때나 반대로 중국이 물건을 사서 돈을 주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선 중국 내에서만 CBDC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CBDC가 통용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요이 똥 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BIS에서 얘기하는 것은 M-브릿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M-브릿지라고 되어 있죠. 이 M-브릿지 프로젝트에는요, 보시면 나라들이 좀 써 있는데요. 홍콩,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중국이죠. PBOC, 그리고 UAE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가 계시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입니다. UAE가 들어가 있어요. 자, 홍콩, 태국, 중국, UAE예요. 근데 이 UAE가 들어간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란에서 러시아로 기름을 보낼 때, 러시아에서 기름을 받을 때 이란이 UAE 통화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이 아니죠. 인도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마치 생각보다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M-브릿지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들어와 있는 통화들끼리 서로 밸류체인,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된다는 얘기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CBDC를 통해서 사우디로부터 기름을 받고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심지어는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지어는 사우디가 나 위안화 없는데 위안화로 달라고? 위안화 없어. 그러면은 그래 그럼 위안화 빌려줄게. 그러면은 그 위안화 빌려준 돈으로 니네 네옴시티 짓는 거 있잖아. 그 위안화로 써. 그냥 빌려줄게.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갚을 때 뭐 위안화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우리가 위안화도 줄 테니까 기름 주면은 위안화를 주고 위안화 부족하면 위안화 빌려주고 그럴 테니까 위안화 엄청 공급해 줄 테니까 써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혜님께서 달러 패권은 끝난다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대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달러 패권이 끝날 수 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의 패권이 끝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달러의 패권에 금이 간 건 확실합니다. 달러의 패권에 금이 간 건 확실하고요.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이거 페이먼트 체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요인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만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 쓰는 페이먼트 체인이 필요할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밸류 체인에서는 또 여기서 사용되는 페이먼트 체인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분리가 될 것이고 달러의 사용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이 유지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패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8가지 요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명확합니다. 이게 패권을 갖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갖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제가 책에서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사실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뭐 저도 코인 발행할 수 있어요. HS 코인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HS 코인을 지속 가능하게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권 국가의 8가지 요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8가지 보시면 교육, 혁신, 경쟁, 생산성, 무역,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금융센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저브 스테이트,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만이 패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패권이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쉽게 깨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린 그림이긴 한데 엔화가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0.5에서 갇혔다가 지금 0.5를 뚫었잖아요. 근데 수합 금리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간 그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줄 누군가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뭡니까?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를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사주네요.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을 흩어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했던 때가 언제냐면 2020년 3월 달에요. 정 안 되면 회사채죠. 회사채를 흩어뿌리는 거예요. 어떤 한 은행에서 들고 있다가 한 회사가 망해가지고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로 흔들리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위기가 되지만 이 은행이 들고 있는 몇 개 소수의 그 채권들을 여러 사람한테 흩어뿌리면은 만약에 그 채권이 손실이 나더라도 개개인한테 뭐 물론 쓰라린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들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개인들한테 셀다운 하는 거거든요. 팔아 제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매력을 줬긴 했지만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졸탄의 생각으로는 매우 명확하게 올해 안에 미국이 QE를 다시 시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바이코를 지금은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다시 QE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 카드는 연준이 미국이 마지막까지 아껴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껴두는 그 카드는 언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쓰면 이 구조가 유지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에 그 QE를 막 엄청나게 돈을 뿌려가지고 막 주식이 막 날아가고 막 그런 개념보다는 하방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지나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영국 사례, 한국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영국 사례에서도 QE를 시작하면서 스몰 랠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미국이 다시 QE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먼저 내릴지 QE를 먼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김은성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위안화를 그렇게까지 공급하면 위안화의 가치 절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가 쓰는 그 돈을 자체를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런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이게 중국이 이제 위안화 패권 하나보다. 그래서 페트로 위안이다, 이제부터는. 위안화가 패권이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닌데, 생각보다는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딸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위안화를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하게끔 만들고, 위안화를 저장해 놓고 그냥 쟁여놓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사우디를 예를 들었지만,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위안화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처를 만들어서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하리보콤 젤리님께서 이 그림은 레이달리오의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8가지 요소죠. 삼성주민님이 질문하신 게 이제 올해 60, 40 안 좋다. 60, 40이 작년에 정말 안 좋았죠. 근데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도 안 좋아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60, 40보다도 그냥 좀 더 분산해서 아까 제가 표현해 드린 걸로는 20, 40, 40, 20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QE를 또 한다라는 그런 그 전망이 너무 생뚱맞긴 한데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자산 배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올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신뢰는 저는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깨지지 않고 잘했다, 연준 잘했네 라고 하겠지만, 이게 둔탁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PDF 책을 제가 처음 시도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뭐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기회를 가질 텐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그런 상품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오종태 이사님을 포함해서 저희 이제 뭐 에릭이나 MJ나 여러 가지 책들이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님이 질문 주신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경기 침체나 리스크가 와서 어쩔 수 없이 QE를 한다고 보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이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라는 걱정이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다가, 자, 이쪽으로 가면서 성장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런 국면은 정말 좋은 시나리오고요. 이건 마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이런 식으로 착륙하지,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착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다가 디플레이션에까지 빠지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중국의 리오픈도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는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인플레이션이냐 그 중간이 골디락스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골디락스에 있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 머물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지 할 텐데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제가 무슨 주식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될 때 좋을 수 있는 주식을 사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토다스마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뭔가 부러지기 전에 QE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QE를 한다라는 가정은 좀 먼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당장 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CBDC는 지금 공부할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CBDC를 책으로 공부하기에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고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막 시행하고 고민해보고 하는 정도라서 공부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찾아보시면서 그냥 궁금하신 거 찾아보는 정도가 아닐까요? 네, 김영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감안해봐도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금은 올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선영님께서 이제 정적 자산 배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36이고 뭐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당하냐? 이게 진짜 그냥 아트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그 최선영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씀해주신 이 비중 중에서는 금과 원자재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너무 좋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채권 계속 말했을 때에 비하면은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지금 상황에서 채권이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베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냥 가지고 가고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채권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비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민아님께서 코인의 밸류는 어떻게 구해요? 코인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제가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라서 뭐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코인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코인에 대해서는 뭐 가격을 얘기할 때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올해가 2023년 1월 16일인데요. 2024년, 그러니까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항상 랠리가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때도 랠리가 시작될 때는 반감기를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 4월이다. 셜록 구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신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책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들, QE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꺾이고 QT를 하고 있는 있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도 꺾이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뭐 꺾인다고 볼 수 있는데,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가고 있는 사이클이고, 이것이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과정에서 굴곡은 있어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 뭐 관련된 기업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꺾이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좀 과도하게 반영했다가 꺾였다가 계속 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블랙락의 뭐 엄중한 경고라는,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블랙락이 레리 핑크가 지금 시장을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좋은 영상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링크를 한번 지금 채널에 올려드려 볼게요. 에릭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얘기해 준 건데 너무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영님은 금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원자재들이 포함되는데 그 원자재 중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색깔이 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죠? 연준의 적자 부분과 R 더블 스타 개념. 네. 연준의 적자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약간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드려볼게요. 기회가 되면. 너무 좀 과장돼서 그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지난주에 연준의, 손익계산서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은 내일 아침에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 적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김지수님께서 하윤이를 위해서 투자. 하윤이를 위해서 지금 제가 투자하는 거는 없는데, 하윤이랑 같이 지금 이제 책을 쓰려고는 준비 중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전에 나올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이바님께서 채권이나 원자재 투자를 ETF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하지 마세요. 뭐하러 직접 해요? 예. 그 원자재를 그 선물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원자재를 선물로 하시는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비용 그러니까 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잘 하시면 모르겠지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ETF가 맞지 않을까요? 네. 윤셀리님 질문에서 유가 상승을 전망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유가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지만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재고가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유가가 올랐다고? 이거는 좀 센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첫날 올려드렸던 그 영상 중에서 앙두앙이라는 분이 유가가 140불 간다고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 경제의 리오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개방이 된다면 중국이 개방이 되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중국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원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유가가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유가는 이제 업사이드냐 다운사이드냐 리스크를 따졌을 때 업사이드 리스크가 지금은 훨씬 크지 않나. 왜냐하면 달러 약세인데다가 중국과 유럽의 경기가 최악에서 벗어나는 구간이라면은 이래저래 봐도 유가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구리 가격이죠.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계속 보여드리는 게 구리 가격, 금 가격이잖아요. 네. 남토러스님께서 밸류체인에 있는 한국 기업 얘기하셨는데 영향이 좀 있겠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삼성증권에서도 약간 톤다운을 하신 것 같은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전기차가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은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이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워낙 또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치는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에소님, 레이님,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는데 테크나 성장주를 하반기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플랫폼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냥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크로의 관점에서만 보면 펀더멘탈은 제외하더라도 매크로의 관점에서만 보면 금리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저도 이제 뭐 워낙 좋아했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한번 주도주였다가 탈락을 한 거잖아요. 기대감을 낮추시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영상들 중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전에 있었던 것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분산을 많이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테슬라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은데 그 자산들을 지금 팔아버려라라는 개념보다는 이 자산도 좋지만 다른 자산 혹은 다른 주식들도 관심을 갖고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시고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도 확대하시는 것이 올해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이바님께서 마이너스 채권의 존재가 다른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인데 반대로 제가 쓰여졌나요 혹시? 네, 마이너스 채권의 존재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있는데 좀 플러스 금리 채권 혹은 플러스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이 조금만 빠져도 얘가 출동해가지고 바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는 것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주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N 선물 ETF,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만약에 일본이 BOJ 그 금리 상한제를 포기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린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거 보시고 야, 나 큰 돈 벌었다 그러면서 뭐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되셨는데요. 벌써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N 선물을 엄청 많이 사는 거 보면 이게 다 온 건가 싶은 생각이 거꾸로 들긴 하네요. 아, 라인님께서 가상화폐 코인 관련 읽을 만한 책. 이거 저는 이제 윤수목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나? 라는 좀 다소 좀 그 도발적인 제목인데 그 책이 좋더라고요. 편하게 읽고, 네. 읽을 수 있고. 아, 토다 스마일님께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미국 시장보다 미국 외 시장을 더 좋게 보는 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요. 왜냐면은 미국이 좀 저도 미국 시장을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둔화시키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리한 국면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는 구간에서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해가지고 ROW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BOA의 하트넷을 포함한 많은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 제가 해외 글로벌 IB들의 자료들을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내용들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웬만한 내용들을 많이 보고 그 중에서 좋은 내용들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무조건 뭐 ROW가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논리가 생각보다 좀 탄탄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1시간이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다른 책으로 또 인사드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레스트 오브 더 월드 ROW 오랜만에 라이브를 했는데 사실 그래도 저의 책을 구매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막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있었고 뭐 힘든 일도 더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슬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